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다 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어쨌든 3거래일 정도는 큰 매물은 아니지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그래도 조금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네. 확실히 외국인 수급이 받쳐줘야 우리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고요.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9월에는 미국에서 금리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거기까지는 또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아직 명확한 플레이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업종이나 종목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그리고 경기 방향을 그런 안개 속 상향 속에서도 네. 알파벳의 주가가 또 9% 네, 어제 급등해서 급등했어요. 깜짝 선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다 할 만한 주도주가 딱 잡히지 않다 보니까 네. 상승에 대한 촉매제가 어디에서 나올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좀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증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배당주, 가치주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전략 나오고 있습니다.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오늘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숨고르기를 시장이 하고 있을 때 좋은 것들을 잘 캐치해서 잡아내야 되겠죠. 오늘도 저희가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 좀 확인해 보죠. 개장하고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오늘 상승 탄력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시장의 분위기 어떤지 김윤주 캐스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피가 장 초반에 3,200선을 잠깐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름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지금은 3,200선을 내려놨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800선을 넘어섰고 지금도 800선 넘어선 움직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3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4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던 SK하이닉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43%가량 오르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원전 관련주들이 좋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SMR 수주 소식, 그리고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도 강세 탄력을 보였었죠. 오늘도 2.56%가량 오르고 있고요. 관련된 원전 관련주들 오늘도 역시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한국전력공사도 1.7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좋은데요. 일단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1%가량 오르고 있고 삼성 SDI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12%가량 소폭 올라주고 있는데요. 메리츠 증권에서 이제 이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는 만큼 ESS 시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자라는 리포트를 냈고요. 이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주목해보자라는 리포트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SK온이 북미 시장에 ESS 진출했다, 첫 수주를 따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현재 시간 0.74%가량 오르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삼성전기가 어제에 이어 MLCC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증권의 리포트에 이어 오늘도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놨고요. 역시나 2.53%가량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지주사 단에서는 오늘 SK스퀘어가 4% 넘게 특징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1.51%가량 상승입니다. 다만 은행주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KB금융지주가 1.7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신한금융지주도 2.5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단도 오늘 그렇다 할 움직임을 일단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0.8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현재 시간 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일단 하락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0.4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도 0.75%가량 하락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플랫폼주들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는 2.71%가량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 중이지만 카카오는 0.34%가량 하락하면서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APR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화장품 그리고 관광 같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입국에 대한 모멘텀 오늘 시장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9일에 6호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게 되고요. 29일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오늘 강세 탄력 받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이 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이 제약바이오단 안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좋은 만큼 초록불을 켜낸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22%가량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단에서 오늘 강세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 펩트론이 2.46%가량 오르고 있고 삼천당 제약이 4%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케어젠도 1%가량 상승입니다. 미용 의료기기단도 좋은데요. 파마리서치가 2%가량 오르고 있고 클래시스가 1.72%가량 상승, 휴젤도 2%대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인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1%가량 오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단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오테크닉스 3%가량 오르고 있고 원익 IPS도 3%가량 상승, 테크윙도 4%대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HPSP도 2.6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파크 시스템스도 3%가량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선 기자재 원전 기자재 단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TCK가 2%가량 오르고 있고요. 태성도 1.67%가량 상승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삼성엔텍이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원전 기자재단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이 외에 전반적으로 튀어오르는 종목들 살펴보자면 엠캠도 1.82%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종목별 흐름 함께 살펴봤는데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2%가량 오르면서 3,194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3,200선을 회복해줬지만 이를 내려놓으면서 지금은 3,19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가량 오르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승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습니다. 지금 80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200은 0.2%가량 오르면서 43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수급 상황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외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 할 이 수급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50억가량 강하게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오전장 들어서부터 500억가량 사들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으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은 양시장을 일제히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500억가량 개인이 팔고 있다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현재 시간 어떤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자세한 흐름 싱크풀을 통해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 이슈들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매수하면서 어느 정도의 상방의 룸을 넓혀주고 있는데 기관이 함께 동반해서 현물을 매수해주는 성향이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은 상승 탄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닥 매수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코스닥이 그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오늘은 코스닥이 더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싱크풀을 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죠. 빨간불이 켜있는 업종들, 테마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호텔, 카지노, 여행주 이런 것들이겠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10월 초가 되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상반기에도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무비자 단체 입국을 허용해 주니까 10월부터 아마 쏟아져서 더 들어오겠죠. 연말까지 어느 정도의 외국인,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올지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에 아니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잠시 후에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 6호가 몰려오는 상황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로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짜봐야 할지 좋은 종목들도 좀 골라보겠고요. 투자 전략도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김민수 대표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호텔주 너무나 좋네요. 호텔 관련해서 뭐 서브 T&D나 이런 관련된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좋죠. GSP&L도 최근에 주가 많이 오르고 있죠. 이런 것들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은 리튬 2차 전지입니다. SK온이 ESS 이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SK도 이제 ESS 시장 차근차근 진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의 온기가 퍼지는 모습이었고요. 이러면서 2차 전지 리튬 관련주 오늘 좋은 흐름입니다. 제약바이오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아마케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가 최근에 좋더라고요. 8월 말 9월 초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꽤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함께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흐름도 잘 따라가셔야 되겠고요. 이외에 반도체는 오늘 뭐 삼성전자는 좀 쉬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쪽으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롱, SK 하이닉스 숏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공식처럼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약간은 바뀔 것 같은 분위기도 보이고요. 뭐 아직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다시 SK향 쪽으로 수급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장 최근에 뭐 우리 올해 가장 든든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도 오늘은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 원전이 특히 좋고요. 이번 주 들어서 원전이 조금 더 강하고 조선주들은 뭐 하나오션이나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조선 기자재나 중소형 조선사들이 주가가 잘 갑니다. 이러니까 조선주가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방산도 어느 정도 지금 버텨주고 있고 이 폴란드에서 행사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러시아의 손짓을 내밀고 있습니다. 푸틴 언제든지 얘기해라,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에 뭐 불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요. 계속 뉴스 플로어 살펴보시고 폴더블이나 아이폰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입니다. 어제 아이폰 말씀드렸죠. 아이패드도 폴더블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 정도면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17 시리즈를 공개를 합니다. 뭐 이것도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되면서 시장에 폴더블 폰,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을 올려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살펴봤고 이제 하나 더 자세하게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뭐 좋은 업종 중에 하나인 2차 전지 오랜만에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 2차 전지가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확인을 하고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서 연말까지 2차 전지 사야 된다는 전문가들이 정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쉬고 있죠. 지금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약간 고민이 되는 시기이긴 한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좋은 수주 소식을 좀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15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SK온이 미국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동차 이 배터리와 관련된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SK온도 ESS 관련된 사업을 진출하고 수주를 따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 있는 일이겠죠.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플랫 아이언 에너지 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와 1기가와트시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부터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진행되는 이 플랫 아이언 프로젝트에 함께 SK온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컨테이너형으로 ESS를
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제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매사추세츠 주에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만 하면은 한 2조 원 정도의 공급 계약인데 이것만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기 계약으로 끝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2030년까지 이 플랫 아이언이 미국의 전역에 이런 ESS 관련된 추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총 규모가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6.2기가와트시 규모입니다. 근데 이것을 SK온과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우선 협상권도 확보를 했대요, SK온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과 합치면 4년 동안 최대 한 7.2기가와트시 정도의 ESS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 계약이죠. 이러니까 앞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들이 차곡차곡 좀 쌓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이야기가 나왔던 LG 엔솔도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벤츠와 미국의 한 75기가와트시 배터리 공급을 2037년까지 계약을 했거든요. 2029년부터 2037년까지. 그리고 유럽에서는 한 32기가와트시 전기차 배터리 공급하기로 했는데 2028년부터 2035년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장기 계약 수주들을 따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은 반영되는 게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것들이 실적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실적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시청자분들도 이런 것들은 좀 포인트로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배터리 대장주와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리튬 관련주 해서 시장을 이끄는 좀 강력한 그런 섹터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SK이노베이션 앞서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회사 SK온이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북미 ESS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매수가 더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3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1.5%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다올 투자증권에서 직접 기업을 탐방한 이후에 매수 신규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 53만 원짜리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ESS 시장이 어떻게 보면 후반기, 하반기 가서 굉장히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ESS 시장 자체적으로 이제 LFP 배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값이 됐잖아요. 그런데 셀 업체 중에 또 유일하게 LFP 배터리를 현재 공급하는 그런 또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가산점을 줬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35만 4,5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한 0.5% 오르네요. ESS 관련해서는 5.7% 상승하고 있는 한중 NCS가 오늘 좀 돋보이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35,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죠. 하반기에 무엇보다도 실적 모멘텀이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증권사의 호평이 더해지면서 무엇보다도 경영적인 환경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 합니다.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 리튬 관련해서는 리튬 포어스가 오늘 20% 넘는 급등세. 오늘 사실 장중에는 상한가 가기도 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맞물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올 겁니다.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도 미리 준비를 세팅을 해놔야 되겠죠. 자, 9월 29일부터입니다. 이번 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한시적 무비자가 허용이 됩니다. 무비자 입국이 되는 것인데 왜 9월 29일 날부터 할까요? 10월 초부터 중국에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국의 최대 명절 연휴라고 할 수 있는 국경절, 중추절 연휴가 시작되니까 우리가 9월 말에 딱 이제 무비자 오픈을 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많은 유커들,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올 겁니다. 한시적 무비자 허용, 국경절 연휴, 중국은 이런 긴 연휴 때 여행들을 많이 가는데 중국 내에서도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어쨌든 해외여행도 이제 많이 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니까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올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뭐 호텔이나 카지노나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런 거 오랜만에 모멘텀 받으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실제로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한 252만 명 정도, 252만 7천만 명 정도가 왔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가 작년에 비해서 한 14% 증가한 수치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뚝 끊겼는데 코로나 전에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한참 많이 올 때 그때 상반기에 2019년에 얼마나 왔냐면요. 그때 280만 명이 상반기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상반기가 그때 최고 절정일 때 한 90% 수준까지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로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무비자 입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치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어제 또 최희영 문화체육부 장관이 어제 또 K관광혁신 전담팀 TF를 구성하는 이런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관광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관광이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금 기회고 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TF를 출범했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호텔이나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잘 가고 있는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최근 흐름들 보면은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온다라고 얘기가 됐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으로 주가가 튄 종목이 바로 서부 T&D입니다. 오늘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그 긍정적인 전망이 유지가 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좀 오르는데요. 8% 현재도 오르면서 10,00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호텔신라 그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호텔신라는 면세점이 부진하면서 2분기 약간 떨어진 실적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극복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증권사에서는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호텔신라는 주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면세점보다는 호텔의 가치를 더 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호조 소식이 들릴 때 면세점도 커버가 되고 호텔은 워낙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예전에 깎아먹었던 면세점을 상쇄해주고 호텔이 잘 나간다면 또 주가 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 관광개발은 7월에 긍정적인 실적 냈는데 9월에 또 역대 최대 매출을 낼 것으로 기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보다 훨씬 큰 흑자가 전망이 되는 거겠죠. 오늘 긍정적인 매수세 실리네요. 4% 강세 16,200원 선 보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최근 정말 잘 갔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9개월 연속 상승하는 양봉의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9개월 그 월봉을 보면 장대 양봉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었고 이 파라다이스는 이 VIP, 특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 이런 부분으로서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됐습니다. 1%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GKL도 오늘 상승세 전반적으로 좋네요. 자,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방산 원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오늘 뭐 이번 주나 아니면 지난주나 어려울 때도 항상 받쳐주는 건 지금 조방원이거든요. 조선방산 원전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 이러니까 지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조선방산 원전을 잘 올라타신 분들은 지금 뭐 기분은 되게 좋으시겠죠. 수익 꽤나 많이 나셨을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번 주에는 원전이 좀 주인공인데 이번 주에는 원전주들이 잘 갑니다. 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가 15% 급등했거든요. 미국 원전주들이 좋았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케일 파워가 미국의 테네시 밸리 전력청과 함께 앞으로 이 SMR을 함께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네시 밸리 전력청과 엔트라원이라는 회사가 함께 협력을 하는데 여기에 뉴스케일 파워의 SMR을 공급을 해서 SMR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6기가와트시 정도의 SMR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러면서 이 뉴스케일 파워의 SMR을 최대 한 80기까지는
건설을 하고 설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들의 구체적인 안들이 나왔습니다. 77메가와트시짜리를 한 80개 정도는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SMR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SMR 사업을 함께 좀 엮여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회사들을 잘 한번 지켜보면서 찾아야 되겠고요. 폴란드에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엠스포, 폴란드에서 국제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의 최대 민간 방산업체인 WB 그룹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다연장 로켓포 천무의 현지화를 위한 그런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벌써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카이, 한국항공우주도 전투기 주력 기종들을 여기서 공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폴란드형 K2 전차 계속 말씀드렸죠. 현대로템도 폴란드형 K2 전차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조선주는 어제 약간 쉬어가는 모습, 오늘도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하나오션이 최근에 분위기 너무 좋았는데 어제 좀 불의의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일단은 생산을 멈추고 특별 안전점 거제 조선소, 거제 사업소를 오늘 일단은 스톱시키고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라는 공시가 올라왔는데 뭐 잘 가고 있었는데 약간의 이런 안 좋은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오션 조금 전에 보니까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하나오션이나 대형조선소가 쉬니까 오히려 조선 기자재 업체라든지 중소형 조선사,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또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세를 훼손하는 정도의 그런 이 사고는 아닐 거다라는 시장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버텨주고 있는 조방원 오늘 주가 어느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쪽에서 52주 신고가 나온 종목이 있죠. 대표적으로 삼형 엠텍 오늘 좀 빛나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장중에 상한가도 갔습니다. 지금 상한가는 풀렸지만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현재 한 26% 급등세는 유지를 합니다. 현재 주가 11,640원. 여기는 이제 특수 합금 이런 부분에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기업 내에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편입니다. 조선 기자재 쪽, 원전, 그리고 광산 플랜트 이렇게 삼각보도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극심한 경기 변동 속에서도 다른 기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또 기록하는 그런 이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상한가 가기도 했고 신고가 간 종목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KF도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9%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긍정적인 부분이 신조선 발주뿐만 아니라 교체 수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AS 수요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덕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와주고 있고요. 10,000원 위에서 움직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뉴스케일 파워의 2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거기 계약 잘 되면 이쪽으로 낙수효과 있겠죠. 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우리 기술 역시 SMR 관련해서 기술력 그런 부분으로 경쟁력이 있다라는 분석, 9% 넘는 강세로 4,240원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거제조선소 관련해서 불의의 사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승 반전하면서 한 1.8% 오름세 11만 9,900원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방원 섹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 이제 오늘 전략 좀 세워볼까요? 오늘은 이데일리 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 좀 유효할까요? 네, 지금 이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가 시작된다는 건 새로운 입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입법에 따라서 영향받는 그런 산업 섹터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STO 관련 것도 그렇고요. 법이 정비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인공지능 AI 관련주들도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STO처럼 법이 정비돼야만 확실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과 그 전제되는 게 바로 보안주인데요. 보안주들은 지난 상반기 때 실적들이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이 상반기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서 대부분 투자를 이연했기 때문에 그
그 이연한 부분하고 원래부터 4분기 때 투자했던 분은 입에 한꺼번에 몰려서 4분기 때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뜻은 보완주들의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상반기 실적이 공개됐지만 대부분 보완주들은 적자입니다. 물론 적자인 중에서도 흑자를 낸 종목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완주들의 4분기를 생각하시고 편입해 두시면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니어스나 K사인, 센즈랩이나 클라우드웍스, 한싹, 모니터랩 이런 종목들이 파란색을 띠면 나에게 싸게 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TO와 원화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쿠콘과 헥터 파이낸셜, 그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투리, 다날 이런 종목들이 함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9월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지금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자사주 의무소각제도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 상법 개정에 포함이 될지 이게 귀추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지주회사들한테 관심이 높죠. 지주회사들 중에 우리나라 재계순위 1위와 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 모비스가 아직 지주회사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종목도 지켜보시면서 SK스퀘어나 CJ, LS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텐데요. 이번 9월 정기국회 관련주들을 한번 보시면 꽤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 낙담하기보다는 어떻게 좋은 섹터를 비중 확대할까 그렇게 전략을 또 곱씹어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특징주는 어떤 걸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중심을 잡고 가는 종목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9월 정기국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법 개정에 영향을 받는 이런 지주회사들입니다. 그중에서 삼성물산은 국내 재계순위 1위의 그 삼성그룹의 핵심적인 지주회사라는 측면에서 삼성물산을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물산이 강남 재건축 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수주를 했습니다. 이 말뜻은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재용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이 순환 출자 고리를 해결하면서 이재용 집안이 이 삼성물산을 통해서 이 삼성그룹 전체를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는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물산을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삼성물산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알아봤고 이제 네.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경절 중국의 관광객들이 막 몰려올 텐데 어떤 것들을 사서 저희가 수익을 잘 내야 할지 더 자세한 전략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며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하며 모 회사 알파벳이 9.14% 급등했고 애플도 3.18% 상승하며 나스닥을 끌어올렸다. 반면 경기 둔화 우려로 은행과 에너지주는 약세를 보였다. 구인 건수가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연준의 베이지북도 소비 정체를 지적했다. 시장은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95% 이상으로 반영했다. 연준 월러 이사도 이달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시는 9월 약세 전통 속에 금리 결정과 고용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국제금값이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일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3,593.20달러에 마감하며 연초 대비 37% 급등했다. 현물 가격도 장중 3,578.50달러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다시 썼다.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다. 재정 건전성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요동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와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가 몰리면서 금값 랠리를 견인했다. 여기에 미국 노동시장 둔화 우려가 겹치며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95%로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금이 내년 1분기 온스당 4,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은 가격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SK온이 미국에서 첫 ESS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다. SK온은 미국 플랫사이언과 1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매사추세츠 프로젝트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추진되는 6.2기가와트시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확보해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기가와트시를 공급하게 됐다. 업계는 이번 계약이 SK온이 ESS 사업실을 대표 직속으로 격상한 뒤 거둔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자, 마켓나우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3,190포인트 선까지 약간은 조금 정체되고 있고 코스닥은 805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800선을 일단 회복했습니다. 오늘 마감할 때까지 800선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그 흐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좀 떨어졌어요. 1%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일단은 하락을 멈추는 선에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는 오히려 좀 상승하면서 0.57% 상승 출발을 했네요. 대만 갖고는 좋습니다. 0.9% 넘게 상승하게 하면서 출발을 했고 일본 니케이 지수까지 좀 마지막까지 체크해드리면 일본 니케이도 1%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뭐 간밤에 미국 시장도 꽤 괜찮았고 이런 흐름이 아시아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 상해는 조금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인 온기는 퍼지고 있고요. 자, 그럼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이런 최근에 어쨌든 주도주가 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뭘 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기도 그렇고 좀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 좋은 것들을 좀 이벤트 있고 이슈가 있는 것들로 수익을 내봐야 될 텐데 어떤 해법이 있을지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최근에 뭐 사야 됩니까, 대표님? 잘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저는. 그럴 때는 안경을 바꾸시고요. 네, 좀 도수 높은 걸로 바꾸시고. 네, 렌즈 없어요. 네. 일단 시장이 좀 그렇죠.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좀 주춤한 것 같아서 우리도 좀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한국 증시는 한 3일째 좀 강해 버려요. 그러니까요. 네, 외국인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약간 좀 종목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좀 판단이 좀 되게 미스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변 분들도 네.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정찰병 살짝 보내는 것 그런 것만 막 잘 가고 그렇죠. 옛날 건 다 물려 있고. 그렇죠. 네. 물려 있는 건 안 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더라고요. 그냥 가슴을 치는 시장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초병 들어갔던 게 올라간 게 그게 어딥니까? 그것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네. 것 같은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아마 주도적인 흐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면 그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시장이 이제 안정권이 확인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변화가 나올 것 같고 게다가 또 FOMC 회의 같은 경우도 네. 아직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뭐 금리 관련된 쪽들은 인하 쪽으로 본다. 인하의 무게가 더 크겠죠? 네, 그렇게 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또 금리와 함께 금리 인하와 함께 나오는 유동성 보강과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성장주 쪽에 대한 개념들의 종목들은 조금 더 움직일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쪽도 보시면서 좀 그래도 너무 답답하게 보지 마시고요. 네. 좀 움직일 준비를 하시는 건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뭐 사실 되게 잘 가고 있는 네. 섹터 테마이기도 한데
중국 관련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약간 이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한 발 늦은 건 같기도 한데. 어제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네. 나오시지 그랬어요. 왜? 제 잘못이네요. 죄송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네. 네. 중국 관련된 투자를 이제 국경절 10월 초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약간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사실 작년, 재작년 뭐 전 정부가 있었을 때는 중국과의 뭔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코로나 때문에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전에는 국경절이다 아니면 중국인 관광객 오는 시즌이다 그러면 관련해서 관련된 테마나 업종들이 주가가 확 뛰었다가 네. 지난 이벤트 지나면 차익 실현하고 이런 패턴들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몇 년에 이런 패턴이 없었단 말입니다. 사드 배치 네. 이후엔요. 그렇죠. 네. 사드 배치 이후에 그런 패턴이 아예 없어졌는데 네.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달라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래요? 또 일단은 중국인이 없어도 저희 지난 7월 관광 통계 어제 그저께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 네. 이제 월간 170만 명씩 들어옵니다. 와, 예. 네. 조만간 이제 200만 명 찍고 그러면 아마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게 되면 이제 2천만 명 시대 네. 들어올 수 있는 쪽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기대감이 높은 거죠. 이게 다 캐대헌 효과. 우리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우리 거 가지고 그들이 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IP는 그쪽으로 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나왔던 컨텐츠 가지고 우리가 돈 벌을 시대가 그러니까요. 왔죠. 그거를 잘 저희가 네.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에코님 이제 나가서 광화문 앞에서 갓 팔고 혜태 팔고 그러셔야 됩니다. 김밥 팔고? 김밥도 팔고 그게 더 주식보다 그렇게 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중국 쪽의 모멘텀들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10월 초에 국경절과 중추절이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데 대체 휴일이 끼어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뭐 7일, 8일 정도 쉬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8일 네. 거의 8일 동안 길어요. 쉬고요. 네. 우리도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추석이죠. 네. 어디 가십니까 이번에 에코님은? 네. 집에 있어야죠. 뭐. 집에 네. 주식시장도 안 열리는데 보니까 우리도 휴일인데 네네.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단체 중국도 이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달까지 해서 중국 단체 관광객, 네. 자유 관광객은 아닙니다. 단체 관광객 무비자로 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맞물리면서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우리도 보게 되면 이번에 10월 달 연휴 때 그렇죠. 네. 해외여행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해외여행 가는데 그 패키지 여행으로 가장 많이 예약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이에요? 상하이? 상하이. 그쵸? 잘하시네요. 봤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상하이입니다. 저희 일본 갈 줄 알았더니 일본은 하도 많이 가서 이제 지겨워. 네, 그래서 이제 그쵸. 그러니까 중국 갈 때도 이제 비자가 지금 우리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5월에 상하이 갔었거든요. 자랑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무비자 했을 때 바로 가봤어요. 네. 네, 맥주 하나 안 사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네. 그럼 이제 약간 교차되는 입장 쪽에서 교류가 활발히 되셨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관광은 이제 문화적인 개념까지 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 쪽에서 일단은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 커질 거에 대한 대비는 이제 슬슬 할 때가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는데 근데 그 사이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요? 특히 지금 우리가 이제 약간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네. 그때 이제 분위기가 약간 우리가 미국 쪽으로 살짝 가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중국이 약간 경계했었죠? 예, 네. 약간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안미 경중이었지 않습니까? 네. 안 보는 미국. 안미 경중을 계속 할 수 없다 이제는. 경제는 중국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상황 쪽에서 거기서 이제 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약간 좀 니네 그러다가 이제 사드 배치 그때 교훈 알지 이런 식으로 막 또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모멘텀이 약간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 기준 쪽에서는 이제 들어온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다시 오늘 같은 경우도 관심이 다 높아지는 게 이제 그런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중국이 그 전에는 이제 한한령 해제를 하려는 그런 차근차근 단계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가 네.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갑자기 그 케플러였나요? 네. 아이돌 중국의 팬사인회 공연을 갑자기 무기한 연기시키고. 네. 그리고 어제는 또 TV 보셨죠? 네. 대표님도 뭐 시진핑, 김정은, 푸틴 이렇게 막 전승절 행사에서 그렇죠. 약간은 한미일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대되는
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쇼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쇼뿐만 아니라 과시죠. 네.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런 거는 큰 영향이 없을까요? 괜찮을까요? 영향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정승절 정승절 기념행사 끝나자마자 또 이쪽들이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끝났으니까 이벤트 끝났고, 아, 끝났다. 소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끝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일단 됐기 때문에 다른 일정과 관련된 쪽의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돼 있네. 네네.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또 그렇게 스마트하게 움직인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는 이 이벤트가 소멸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이제 국경절 다가오고 중국 소비주를 우리가 봐야 되는 패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관련주들이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시장에 네. 맞춰서 해석하게 되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승절 열병식 보면서 어제 저 베이징이 38도였대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더웠겠네요. 예, 거기다가 45개 분과 그 군인들이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맞춰서 병과들 맞춰가지고 쫙 움직이는데 보니까 동작 하나 안 틀려요. 아, 그러면서 참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네. 네, 그거 외에 나오는 무기들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솔직히 좀 힘을 과시하느라고 보여준 건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또 그 사진 보게 되면은 또 좌청용 우베코처럼 러시아와 네. 북한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예, 북중로가 이게 딱 되고 있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불편하죠. 불편한 그쵸. 현실이고 거기서 나오는 그러면 어차피 한반도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좀 세력이 지금 결집되고, 그러니까 네. 약간 충돌되고 있구나. 그렇죠. 약간 양쪽들은. 편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뉜 것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나라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또 보고 있다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근데 거기 어제 나왔던 것 중에서 조금 걱정되는 거는 네. 미사일 중에서 어차피 이제 앞으로 전시 체계는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사람은 뒤로 빠지고 미사일로 또 계속 움직이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란 이스라엘 때도 그랬죠. 네. 그렇죠. 예, 이번에 나왔던 게 동풍 시리즈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 DP라고 치고 뭐 한 그 무기가 여기서부터 쫙 하고 계속 진열되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그 중에서 5C 같은 경우는 전 지구가 타겟입니다. 아, 사거리가 엄청 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러니까 액체 연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고체도 아닙니다. 액체 연료를 통해서 얼만큼 기술이 집약돼 있으면 그게 미국까지 날아가서 거기를 타격할 수 있겠느냐 쪽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참 놀라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어차피 이제 그러면 상대는 빵은 이제 방어를 해야 될 거고 네. 한쪽은 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격 시스템이나 방어 시스템이 앞으로 더 철저하게 더 갖춰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에 대한 의지가 또 방산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살살 올라올 수 있는데 일단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중국이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쭉 하는 과정 쪽에서 중국에 맞서는 다른 쪽들은 이제 마찬가지로 대만도 그렇고 네. 동남아 쪽들은 또 경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혹시 우리한테는 수주의 기회가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쪽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좀 진행이 되는 흐름을 봐야겠죠. 당장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산 짜가지고 바로 수립해 한국 거 가져와 요격 시스템 가져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을 수는 있다. 방산주 쪽에서는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방산주 전략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네, 예,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 전승절 이벤트는 소멸됐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국경절이 10월 초고. 그러면 또 10월 말까지 한 달 더 가면 네. 에이펙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가 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중국 소비주가 그렇습니다. 시진핑이 에이펙 참석을 만약에 하게 된다? 네. 할 가능성이 높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영향을 어떻게 줄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일단 이때 경주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경주 관련주가 뭐 있나 봤더니 그건 없고요. 예, 근데 여기 경주 관련주에. 경주빵. 네. 예, 네, 죄송합니다. 경주에 예. 있는 회사 없나요? 네, 그런 쪽으로 가시네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온다고 얘기를 했기 네네. 때문에 그러면 약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로 예, 그렇게 또 그러니까요. 약간 네. 바뀔 것 같고 거기다 또 보니까 젠슨 왕 선생님 네, 엔비디아 젠슨 왕 CEO도 CEO도 온다고 온다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폭이 좀 넓어지면서 뭔가 모멘텀이 그 대화의 장이 펼쳐지는 장소로 될 수 있겠다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에도 그런 경주란 장소가 있구나라고 하다 보면 거기서 또 관심이 높아지면 또 지금 보니까 서울 외에도 부산 쪽으로
또 예. 이번에 뭐 누적으로 보니까 300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또 방문하는 외국인들 숫자들이 네네. 그런 식으로 약간 서울뿐만 아니라 좀 넓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또 근거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변화가 되겠죠. 단순하게 소비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요. 그러네요. 네, 관광객들이 어쨌든 부산 그 경남 경북권으로도 관광객들이 많이 갈 수 있다. 네, 가장 큰 배경은 KTX, 한국의 KTX. 그쵸. 네, 거의 뭐 정시간에 바로바로 1시간 반, 2시간이면 가니까. 그렇죠. 해외에서는 그래도 연착되면은 통보도 없대요. 근데 우리는 연착되게 되면 되게 미안해서 그쵸, 얘기를 하는 네. 편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인프라 잘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관광할 때가 많다는 쪽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업종별로 테마별로 좀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어쨌든 지금 궁금한 거는 그래서 어떤 종목이나 테마를 좀 투자해 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일단은 오늘 제일 강한 건 호텔이나 카지노 쪽이에요. 네. 그렇죠. 예. 이쪽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카지노 쪽은 일단 지난번 8월달 데이터가 나왔을 때 네네.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월등히 높았습니다. 네네. 근데 지난달 7월달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는 약간 슬로우하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아니 이거 그래도 데이터 괜찮아. 뭐 어차피 여기서 슬로우해졌다가 지금 가장 성수기라고 하는 3분기 때 집중될 거야라고 하게 되면 다시 주가가 돌아가는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카지노 쪽은 그렇게 바라보는데 제가 보는 거는 오히려 더 눈길이 가는 거는 호텔 쪽. 호텔? 네, 이쪽은 쉽게 그러니까 요즘 호텔주 되게 잘 가더라고요. 네, 그래도 호텔을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신 우리 앵커님 입장으로서는 네, 다 탐방 가는 거죠, 탐방. 네, 가셨을 때는 대표님이 지금 예전부터 제일 말씀하신 게 서부 T&D였잖아요. 네, 기억하시네요. 예. 그럼요. 서부 T&D, GSP&L 이 두 종목이 가장 주축이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GSP&L 같은 경우 호텔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 그래도 다 여행 왔는데 삼성급 이상 들어옵니다. 네, 그런 쪽이고 게다가 또 GSP&L이 갖고 있는 브랜드 보다 보니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예, 저 코엑스 쪽에 있는 거죠. 코엑스에 있는 네, 거죠. 이거 들어오기 이거 보니까 벌써 그 단가가 40만 원까지 올라왔대요. 반값이 네. 예전에 20만 원대 중반에서 30만 원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피는 올라갔죠. 그리고 또 예약률 보게 되면 80%대래요. 80%대면 호텔이 80%대라고 하게 되면 이거 거의 풀캡 그렇죠. 거의 만실이라고 봐요. 풀에 가까운 쪽이거든요. 평일날도 이렇게 닫히는 거니까. 평일에도?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남의 코엑스 삼성동 이쪽을 또 하나의 그쵸, 거점이 네. 되는 거죠. 네,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게다가 또 브랜드가 나인트리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 네, 이것도 생각보다 좀 나인트레이드 GSP&L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웨스틴 조선을 리모델링해서 서울 파르나스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네. 어려워요. 예. 네. 이게 9월달에 오픈됩니다. 아. 네, 이걸 봤었을 때 이것도 오픈되게 되면 또 큐를 늘리는 흐름들이 그쵸,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GSP&L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데 하나 약점은 이쪽이 단순하게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 안에 또 뭐 있어요? 슈퍼마켓 같은 경우도 있죠. 아, 네, 리테일 GS 쪽도. 슈퍼마켓? 네, 그거는 안 나와요. 네,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집중돼서 나오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러니까 호텔만 직접적으로 받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일단 감안을 해서 보시되 그래도 새로운 큐가 확대된다. 측면 쪽에서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서부 T&D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또 강하게 좀 들어오긴 하는데 네.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브랜드가 예, 거기 들어가 있는 용산 드래곤힐 네네. 거기 세일동이 붙어 있죠. 네네. 거기서 나오는 게 뭐 이비스부터 뭐죠 또 한 두 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도 갑자기 까먹었네요. 네, 거기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친숙한 브랜드예요, 다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약하기 쉽고 거기다가 1km도 안 돼서 그 하이브가 딱 있지 않습니까? 길 네. 건너서 아. 넘어가게 되면 하이브 아모레 그쵸. 퍼시픽이고 네. 저쪽에 있다 보니까 나는 우리 오빠들이 좋아하는 우리 오빠들의 본사가 여기 있네. 가서 이게 사진 찍는 게 가까운 데다가 호텔을 잡고. 네, 그것도 하나의 역할을 끼치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보유부동산이 많아요. 서부 T&D 하게 되면 강점 중에 하나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도 네. PBR 0.6배가 안 됩니다. 진짜요? 네, 그렇게 되면 보유부동산 가지고 계속 활용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또 부동산 가치 개발해서 또 분양하고 나오는 이제 가치에 대한 변화 나오게 되면 또 레벨업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두 가지가 모멘텀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부 트럭 터미널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들어가는데 그건 아직 지분 쪽으로 개발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매각은 안 됐나? 예, 아마 그죠? 지분만 매각했다가 지금 나머지는 아직 그 현금 가지고 또 보니까 뭐 연수구 인천 연수구에
그 뭐죠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쪽도 예, 쇼핑몰도 짓고 아, 예. 네, 또 앞에 낮은 상가 있지 않습니까 용산에 거기도 이제 허물고 다시 짓고 하게 되면 지분으로 투자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치가 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거는 시장이 좀 개선돼야 부동산 시장이 개선돼야 그거는 또 하나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뭐 호텔 카지노는 뭐 어쨌든 탑2 요 최근에 가장 핫한 건 요 두 개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중국이 논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떠올렸던 게 뭐 화장품이죠. 그렇죠. 최근에 뭐 화장품은 중국의 모멘텀보다는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 잘 되는 게 주가가 잘 갔는데 네. 그러면은 이번에 중국의 모멘텀도 만약에 같이 받을 수 있으면 뭐 실적이라든지 밸류나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일단 화장품을 와서 과거처럼 이제 중국인들이 아유 한국 화장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싹쓸이 이게 안 나오는 그러진 게 않을까요? 네, 워낙 이제 그들도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이제 좀 막아놓고 자기네 화장품 산업을 키워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한방 화장품 이런 쪽은 또 중국이 더 잘, 그렇죠. 예, 네. 다 따라해요 그런 것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좀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그런 좀 인기 있는 쪽들에 대한 브랜드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는 쪽들이 여전히 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화장품 쪽에 요즘 재미가 없는 게 이거는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다가 실적 발표 때 수출 데이터 좋았으니까 실적 좋겠지. 그럼 그때 한번 미리 움직였다가 발표하면 찍고. 빠지고 네,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는 아직 좀 멀었고 이제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8월 말 데이터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조금 슬로우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관세 여파를 받고 또 그 미국의 소액 소포 그 관련된 쪽에서 네네. 또 소액 그 소포에도 관세 매기는 거. 예, $800 이상에 대해서는 $80 또 아. 붙이다 보니까 10% 비싸진다.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여파가 밀릴지 모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 약간 관망 심리가 높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때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회인데 그러면 그 전에 잘하고 있던 거를 좀 밀리게 되면 사야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은 APR이 아닐까. 결국에 APR이요. 네,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목들은 막 조정이 조금씩 나온다고 하더라도 잘 안 빠져요. 네, 안 빠지고 좀 잘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일단 지금 화장품 메디큐브 쪽으로 잘 나가고 네. 게다가 또 뷰티 리바이스 AGR이죠. 그럼 써보셨습니까? 우리 앵커님은 안 쓰셔도 되겠네요. 네. 네. 저는 써도 잘 안 되는. 써보셨어요? 제가 직접 사서 해보고 있는데 아, 한개 이 얼굴 좋아지셨네요. 네. 네, 영혼이 없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오프라인까지 유럽 쪽과 함께 중동까지 네네. 확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런 쪽에서 밀리면 사자. 이런 쪽으로 보셔야겠죠. 그 지금도 어쨌든 이평선에서 걸쳐서 버티고는 있네요, 그죠? 네, 여기 네. 박스권 하나분은 지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뭐 다른 섹터가 강하다 그래서 한번 툭 밀리냐 그러면 한 번쯤 혹시나 20만 원대 밑에서 자리 들어오나 싶기도 한번 보고 있는데 그거는 또 놀부신보 같고요. 예. 또 주주분들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거기까지 빠지진 않겠죠? 네, 혹시나 몰라서 네네. 한 19만 원대 중반대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면은 뭐 거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일단 버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잘 버티고 있구나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APR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그러면 이제 또 이 한알령 이제 더 넓은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생각해 볼 게 엔터주도 요즘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그 말씀드린 케플러 이런 영향 때문에도 한번 또 출렁거렸고, 네. 엔터나 콘텐츠 쪽은 그래도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실적 개선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새로운 재료로 나오지가 않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서 역시 우리 K-팝 안 죽었구나 라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게 조금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거기다 계속 또 자꾸 중국 한알령 해제 얘기가 지금 엔터 쪽에 붙어 버리는데 그러니까요. 솔직히 한알령 해제 모멘텀으로 움직였습니까 엔터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더 좋은 플러스 알파지 이걸 가지고 뭐 움직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주지부진할 때 늘려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냥 하이브죠. 네, 하이브가 제일 좋겠다. 예,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BTS 형님들 다시 돌아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네. 캐치아이라고 있습니다. 캐치아이요? 예, 이게 또 아래 레이블 쪽에서 그 해외 그 아이돌들을 그래서 영입해서 만든 그룹인데 한 분이 나가시고 다시 좀 재정비해서 들어왔는데 의외로 또 최근에 빌보드 차트 쪽으로 이게 쭉 재진입하고 아, 그래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남미
친구들을 모아다가 또 만든 코르테스라고. 네, 이번에 코르테스. 예, 약간 들어보다 보니까 뉴진스 옛날 초기 버전의 노래를 남자들이 부른다. 그런 느낌. 남자 멤버예요. 남자 코르테스는. 예, 남자들입니다. 7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명수가 이거 명수 물어보면 아재래요. 네, 그래서 그냥 음악을 즐겨라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물론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네, 근데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도 요즘 인기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공연 말고도 가장 중요한 이제 아이돌들의 모멘텀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새로운 레이블에서 또 새로운 아이돌들이 나오고 있군요. 네네. 이런 모멘텀도 어쨌든 근데 하이브는 BTS가 이제 본격적인 공연이나 음반 내년부터 뭐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네. 그거를 미리 좀 대비를 하는 방법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볼 게 항공주인데 네, 항공주는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네. LCC는 지금 뭐 실적 자체가 잘 안 나오고 있고 네, 뭐 본다면 대형주 어쨌든 다 모아버린 대한항공인데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시장 사이클이나 지표들을 봤을 때 뭐 대한항공 사도 좋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같은 돈이면 사야 되나 싶기도 해요. 예. 네. 물론 돈도 없고요. 네. 예. 좀 이제 다른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몇 가지가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3조. 그래서 뭐 유가도 낮고 거기다가 원화 가격도 이제 워낙 강세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입니다. 유가도 잘 안 빠져요. 네. 네, 65달러대 부분에서 크게 안 밀리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원화는 약세입니다. 지금 1,400원대예요. 그렇죠. 예, 지금 과거 10년 동안 봤었을 때는 그래도 좀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게 항공주의 기대감을 키울 요인이냐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지금 여객 쪽은 괜찮아요, 그나마 네.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LCC가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요즘 보게 되면 일본까지 가는 평일날은 3만 원도 있대요. 예, 3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네, 왕복이 그 정도면은 이게 얼마나 안 된다는 얘기 반증인가. 네, 예전에는 도쿄 가는데 한 코로나 끝나자마자는 3, 4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그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안 되는 조건. 근데 그나마 국적사들은 좀 유지는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좀 걱정을 해야 될 게 항공화물입니다. 항공화물이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비싸지니까 굳이 항공으로 안 가고 좀 오래 걸려도 배로 가겠다는 배로 쪽으로. 실으니까. 예, 그렇게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위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매출의 한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또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오늘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그래도 방산이나 뭐 항공 엔진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게 되면 그걸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항공 하는데 MRO 하고 이런 거 하면 그렇죠. 예, 방산 MRO 대한항공도 의외로 엔진 쪽에 강점 네, 있는 그러니까. 회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차라리 시장의 선택은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를 사지 뭐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주로 사는 게 낫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공주는 네,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관광객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모멘텀은 크게 못 받을 거다. 이번 연휴나 이런 거를 생각해도 네,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잘 나와도 계절성으로 잘 나왔겠지 뭐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어떤 지표들이 좀 좋아져야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좀 질문 드리는 건데 네. 외국인들이 어쨌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네. 쇼핑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저도 더현대나 이런 데 가보면 네. 중국인이나 외국인 관객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 소비 유통 쪽에서는 좀 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반바지에 슬리퍼를 끌고 갔더니 저한테 중국어로 묻더라고요. 예. 중국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도. 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또 편의점이나 아니면 또 소매 유통이나 이쪽들도 뭔가 성과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 구조적인 성장이라는 것과 네네. 일시적인 성장이라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쌓여서 그들이 소비를 하면서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일시적일 거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별로 안 움직이겠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또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일시적으로 보시네요. 네. 대표님은 일단- 일시적이라고. 예, 그냥 호텔이 최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론 나왔네요. 네, 호텔 네. 중국인 관광객들 오는 거에 지금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서부 T&D나 GS, P&L 이런 거? 네, 이제 아직 신고가 돌파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네. P와 Q가 다 좋아지고 있는데 네. 돌파를 못했기. 저 GSPNL은 돌파를 했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면 계속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중추절 또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들 얼마나 올지 그런 통계도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수혜를 우리가 한번 수익으로 잘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호텔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결론 지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레몬리서치 김윤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스닥 800 돌파 축하, 코스피 형님도 3200 가야지 화이팅 했는데 3200 갔습니다. 자,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코스피가 3200을 갈까 말까 하고 있었고요. 코스닥이 800을 돌파해서 응원의 한마디로 준비를 했는데 3200선을 지금 넘어서 또 3199.50. 자, 왔다 갔다 하는군요. 3199.96입니다. 지금 0.04. 자, 3200선. 자, 오늘 과연 종가로 갈 수 있을지, 종가가 중요합니다. 장중 저가, 장중 고가는 결국 꼬리만 만드는 거지 종가가 중요해요. 자, 어쨌든 3200을 돌파하기 바라고요. 다시 또 3200 돌파했거든요. 자, 치열합니다. 3196.96에서 3200.50 왔다 갔다 합니다. 자, 800선을 넘어서서 코스닥은 805까지 갔네요. 자, 지금 이런 모습이죠. 자,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 드렸죠, 그동안. 뭐 고양이 실타래 얘기도 했었고요. 실타래가 굉장히 잘 정돈을 해놓으면 주인이 고양이가 와고 다 헝클죠. 그것처럼 이동평균선이 밀집이 되면 퍼지고 퍼지면 밀집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이제 그 주식시장의 차트는 그려지게 됩니다. 그게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건데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많이 밀집된 모습이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일봉상으로 보면은 5일, 10일, 그리고 20일, 60일. 자, 모두 121선, 장기 이동평균선만 저 밑에 있을 뿐이지. 지금 만약 121선까지 붙으면 너무 오랫동안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해야 됩니다. 121선은 120일이기 때문에 대략 4개월이 넘는 기간이잖아요. 저기까지 붙으면 너무 저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기 동력이 떨어지는 거고 페이스가 떨어져 버리는 거고. 자, 61선까지 지금 달라붙었죠. 그러니까 5, 10, 20, 60 4개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질 때가 되었죠. 그리고 상승 후 행보니까 이거 기다릴만 하다고 하면서 개별 기업 차트 중에 한국카본 예를 또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온탕이 3일 연속 나오고 있거든요. 온탕. 여기서 만약에 온탕이 양봉이 그러니까 쭉쭉쭉 나와가지고 만약에 3,300선을 돌파해주면 정말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오늘 일단 3,200선을 밟으면서 그 첫 단추를 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종가가 중요합니다. 종가에서 3,200을 완전히 장악하고 끝나야 좋습니다. 자, 일단 수급이 도와주고 있죠. 어제도 역시 4천억가량 살 것 같았는데 역시 4천억가량으로 마무리했군요. 그래서 이틀 연속 4천억가량 사서 8천억 넘게 샀습니다. 오늘도 570억 사고 있고요. 오늘 조금 약하긴 하네요. 어제 이 시점에 한 2천억 사고 있었죠. 그래서 두 배를 해가지고 이제 4천억이라고 한 건데 대략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570억으로 좀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1,000억 원 넘으면 잘한 거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3일 연속 순매수를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저렇게 코스피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주니까 3,200선 일단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상위 보겠습니다. 역시 이 방조원이죠. 조방원이라고 해야 되나? 방조원이라고 해야 되나? 조방원이 이름에 붙긴 하는데, 그쵸?
조방원 이름이 붙긴 합니다. 그래서 조방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순서대로 해주는 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저기이기 때문에 문화기 때문에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이잖아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조금 섭할 수 있죠.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산이 지금 제일 시가총액 위에 있으니 순서대로 하면 사실 방조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방원 이런 거 그쵸? 이방원, 이몽룡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 이씨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조방원이라고 이름에 붙는 게 있는데 지금 방조원 순서대로입니다. 오늘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조선의 HD 현대중공업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두산에너빌티. 자 오늘 방조원 세 종목이 전부 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티 11위에서 지금 10위인 KB금융을 정말 한 끗자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방조원이 굉장히 강한 것이 요즘 시장의 특징이죠. 자, 근데 오늘의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왜냐하면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만큼은 방조원보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상당히 오랜만이죠. 자, 네이버 지난 몇 월 달이었죠? 6월 달이죠. 6월 달에 29만 8천 원, 30만 원 가까이 가면서 이거 60개월 선 돌파 하나 싶었는데 거기서 무너졌거든요. 사실 아쉽죠. 왜냐하면 2023년에도 보시면은 60개월 선을 못 넘어가지고 계속 두들기다가 밑으로 결국 빠졌다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60개월 선 두들겨서 이번에는 정말 AI 바람으로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서 뚫지 않겠나 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자, 이 60개월 선이 정말 마의 벽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뚫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지금 뭐 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로제가 진짜 거래액이 3만 % 늘었다. 자, 크림을 또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네이버가 크림을 인수했는데 여기 뭐 이거 뭐 대파리 뭐 이거 욕도 많은데 사실 이런 한정판이나 이런 거 구해가지고 또 청소년들이 용돈벌이를 이걸 또 많이 하더라고요. 당근도 많이 하지만 이거는 한정판 약간 스니커즈, 나이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을 이거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픈런 하거나 사람 시켜가지고 막 줄 엄청 서 있어요. 요즘에 당근에 그런 거 많죠. 줄서기 알바하실 분. 그래서 서가지고 오픈런 해가지고 그걸 산 다음에 막 디자이너랑 협업한 건 되게 비싸요. 한정판으로. 그다음에 크림에 올리면 이제 뭐 게으른 사람이라던가 돈 더 주고 나 편하게 살래. 이런 사람들에게 차익 남기고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제가 뭐 이거를 신었다고 해가지고 라이징 스니커즈인가요? 이걸 신었다고 해서 지금 MZ세대에 사실 좀 젠지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MZ는 40대 중반도 MZ예요. 자, 어쨌든 젠지 세대 사이에 SNS를 중심으로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림 자회사가 잘 되고 있다. 네이버에서 또 크림이 차지하는 또 역할이 또 크겠죠. 크림의 역할이 네이버의 어떤 30만 원 돌파를 이뤘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805선까지 지금 진입을 했죠. 자, 아우가 먼저 앞서가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은 역시 빨간색이 더 많습니다. 805선을 먼저 갔기 때문에. 자, 특징들만 볼게요. 오늘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처럼 20위안에서 가장 상승률 높은 거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자, 이름처럼 티슈가 될 뻔한 네, 죄송합니다. 정말 지옥에 갔다 왔죠. 자, 어쨌든 살았으니 어딥니까 이거. 자, 오늘은 근데 희한하게요. 인도 소식이 많아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도 그렇고 뒤에 나올 조선업체도 그렇거든요. 오늘 인리에 특허 등록을 했답니다. 바로 인보사죠. 자, 이게 바로 인보사가 코오롱 티슈진을 죽였다가 살려낸 장본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 고령골 세포죠. 이 인보사의 성공,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기술 수출 플랫폼 업체랑 틀리게 HLB는 리보세라님,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인보사, 이거 원샷 원킬로 우리나라 신약을 꽂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에 특허 등록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고요. 코오롱 티슈진 차트를 보니까 밑에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구간까지 갔네요, 지금. 그렇죠? 2019년이죠. 2019년에 상패를 당할 뻔하다가 그렇죠? 거래 정지까지 가서 무려 만 4년을 거래 정지당하다가 또 거래가 겨우 풀려서 살아났는데 7,000원을 갔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지금 주가가 4만 원 가까이 가 있네요. 지금 이번 달 초반에는 6만 원 가까이도 갔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2019년에 이 급락했을 때 구멍 생긴 이 구간이죠, 지금. 자, 이 구간을 돌파해야 코오롱 티슈는 정말 그 4, 5년 전에 2019년이니까 무려 6, 7년 전이죠. 6, 7년 전의 주가를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배터리, 리튬 이런 게 올라오고 있네요. 자, 반가운 생각이 들지만 까보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주도하던 그 종목들은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
자, 폐배터리에서 이지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킵스파마가 2등이고요. 자, 근데 이지트로닉스 차트를 보니까요. 아, 진짜 너무하다 싶죠? 자, 이렇게 자, 더본코리아도 그렇고 상장할 때 엄청난 몸값을 받아놓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는 아니고 월봉으로 보면 한 달도 안 빼놓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와, 진짜 너무합니다. 진짜 이거는 상장을 왜 한 겁니까? 자, 2022년도에 3450원에서 자,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마치 정말 워터 슬라이드를 미끄럼틀을 아래 타고 내려서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5,000원에 와 있습니다. 자, 너무하지 않습니까? 상장한 것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은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이것도 인도 소식이에요. 업종은 다르죠. 아까 코오롱 티슈즈는 바이오인데 거기도 인도에서 특허 소식 때문에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지트로닉스도 인도에서 합작법인을 설립했답니다. 인도 최대의 자동차 부품 회사. 최대 자동차 회사는 타타 자동차죠.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는 이 마더슨 그룹이 최고라고 합니다. 마더슨 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다는 소식. 이것 때문에 지금 급등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상장하고 나서 저렇게 속절없이 추락하는 정말 속절없는 그 투자자들의 마음이 타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리튬하고 캐릭터 상품이 1, 2등, 3등인데 리튬에도 리튬 포어스가 있고요. 캐릭터 상품에도 리튬 포어스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포어스라는 종목이 리튬하고 캐릭터 상품의 양쪽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 묶어서 그냥 리튬으로 캐릭터 상품으로 보기로 했고요. 아, 리튬으로 해놨군요, 제가. 리튬 포어스가 17%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지금 차트를 볼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드린 거예요. 뭐 좋을 것 같은데 뜯어보니까 에코프로비엠 이런 게 없더라. 이런 게 리튬 포어스, 이지트로닉스 차트를 보시면 정말 끔찍하죠. 이것도 35,000원짜리가 1,300원입니다. 더 심하네요, 이거는. 그렇죠? 지금 리튬 포어스는 무슨 소식이 있냐면 LG엔솔하고 카이스트에서 리튬 메탈 전지를 지금 개발했다고 하네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음극재로 흑연을 쓰고 있잖아요. 음극재로 메탈을 쓴답니다. 리튬 메탈을. 더 가벼워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네요. 어쨌든 상용화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리튬 포어스가 그 소식으로 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입니다. 오늘 조선 기자재 또 강하죠. 지금 계속 얘기 드렸죠. 태광 성광밴드 다음에 하이로 코리아고 그다음에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날아가고 있는 거 조선 기자재에서 그 큰 수익이 난다. 자, 오늘은 삼형 엠텍이라는 종목이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사파로도 이어지는데요. 보시면은 삼형 엠텍에 대해서 조선, 원전, 광산 최강의 삼각편대를 구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조선 원전은 여기서 이제 조선이랑 원전에 기자재를 납품하기 때문인데 광산은 또 뭐냐? 자회사로 중국 광산업체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선 원전 광산 최강의 삼각편대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은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굉장히 부흥하고 있고요. 원자력도 미국이 원자력 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좋은 업황을 맞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삼형 엠텍입니다. 광산은 이제 물론 방조원에 끼지 않으니까 빼놨고요. 자, 조선이랑 원자력이랑은 두 주머니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이 뭐라고 했죠? 방조원이잖아요. 방산 빼고 조선이랑 원자력 두 개를 들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중국 광산은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광산의 그 어떤 광물들을 지금 다 탐내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그거 가지고 무기화하고 있고 중국 광산까지 갖고 있던 숨겨진 주머니까지 있는. 그래서 삼양엠텍에 어떻게 이미지화된 저 남자의 근육이 저렇게 빵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 이미지에 맞게 약간 조선시대 천하장사 같잖아요. 제가 성대모사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 줄 매듭형입니다. 조방원 중에 조원이를 가졌으니 천하를 얻은 것 같구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민생회복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민생회복 스위치는 온.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국민 대부분에게 1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름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생활비 보탬이자 지역경제 숨통을 틔우겠다는 카드였죠. 재난지원금 이후 4년 만에 다시 나온 전국 단위 지원. 그래서 기대감도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 진짜 경제 회복으로 이어졌을까요? 그 효과의 명암을 3가지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생활비 보탬은 온. 쿠폰은 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로 충전돼 마트, 약국, 편의점, 동네 식당에서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15만 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물가가 2자릿수로 치솟던 시점엔 분명 체감이 됐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큰 금액을 지원받아 생활비를 덜었다. 치료비에 보탬이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 분명히 백색 효과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은 오프. 쿠폰이 풀린 첫 달 전통시장 결제액은 전년 대비 18% 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상권이 살아났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정사는 카드사 결제망을 타고 이틀이나 3일 뒤에야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 재료비는 가게 주인이 먼저 꺼내야 했고 수수료까지 그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현금이 없으면 재료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결제가 밀리니 손님이 몰려도 정작 재료가 없어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가게가 생겼습니다. 팔 기회는 늘었지만 팔 물건은 없던 거죠. 손님은 늘었는데 통장은 비었다. 이 모순이 현금 흐름이 약한 영세업체의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불씨는 켰지만 불길은 약했다. 지역화폐 전통시장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 제한한 건 의미 있었습니다. 실제로 충전액의 80% 이상이 소상공인 매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쿠폰은 대부분 생필품과 식비로 바로 소진됐습니다. 15만 원 효과는 한 달도 채 가지 못했고 지역 경제에 남긴 파장은 반짝 효과에 그쳤습니다. 즉, 당장의 매출 불꽃은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불길로 번지진 못했던 겁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흑과 백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시민에게는 생활비 보탬이라는 흰색, 소상공인에게는 정산 지원과 수수료 부담이라는 검은색. 분명 숨통은 트였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여전히 비어있고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아직 한 차례의 지급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불빛이 이번엔 민생의 스위치를 제대로 켜줄 수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이 4거래일 만에 3,200선을 재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800선 회복에 성공했는데요. 다만 그렇다 할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 양 지수 상황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0.45%가량 오르면서 3,2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 시간 3,19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조금 더 상승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현재 시간 1.1%가량 오르고 있고요. 80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0.41%가량 오르면서 432포인트 지나가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 기관 300억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코스피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400억가량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만이 1,2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6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200억 넘게 사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오늘 양시장을 팔고 있고요. 개인 코스닥 시장 7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원달러 환율 동향은 어떨까요?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적인 재정 우려감이 조금은 사그라들면서 달러가 살짝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 현재 시간 기준으로 1,39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 1,391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이어가 볼 주요 소식으로 이어가 보시죠. SK온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소식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SK온은 오늘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인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과 1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 아이온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내년부터 공급하게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ESS 배터리 1기가와트 시당 수주 규모를 3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SK온이 최대 7.2기가와트시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실제로 수주 규모는 최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의 벤츠와의 공급 계약 소식에 연이은 2차 전지주들의 글로벌 기업과의 수주 소식에 오늘 관련 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2.42%가량 오르면서 10만 8,0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보다는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가량 오르고 있고요. 35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 주가가 오늘 0.25%가량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20만 2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영엠텍이 조선 원전 광산 플랜트 기자재로 최강의 삼각 편대를 구성했다라는 증권사의 호평에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영엠텍은 지난 1997년 삼성중공업에서 분사돼 설립된 기업인데요. 선박 엔진용 기자재, 광산 및 발전 플랜트 용기 자재 등을 생산합니다. KB증권은 오늘 삼영엠텍에 대해서 하반기에 큰 폭의 실적 상승을 기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마스가 프로젝트 등에서 이는 이 조선업 부흥 기대감이 삼영엠텍의 실적 및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핵심 캐시카우인 광산 플랜트 기자재의 안전적 성장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전기기에 사용되는 펌프, 밸브 등의 주요 발전 관련 기자재 부품도 생산하고 있다면서 아직 매출은 미미하지만 향후 원전 산업 본격 진행 시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는데요. 오늘 조선 그리고 원전 기자재단의 상승이 눈에 띄는 가운데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영엠텍이 상한가를 기록한 뒤에 현재 시간 기준으로 상한가는 내려놨고요. 2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1,7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조선 기자재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KSP가 21%가량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6,58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1% 넘게 튀어오르면서 8,85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누리호 5차 발사와 함께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하고 달 착륙선 개발 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인데요. 우주청은 지난 1일 2026년도 우주청 정부 예산을 올해 9,649억 원 대비해서 15%가량 증액된 총 1조 1,13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책정된 예산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지난 3년 전 우주청이 출범한 이래 처음입니다. 총 6개 부문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주수송, 위성 기반 통신 기술, 그리고 우주 탐사, 미래 항공 기술,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6개 부문에 투자가 이뤄지게 됩니다. 특히 걸음마 단계인 민간 우주 산업을 기르기 위해 뉴스페이스 펀드 투자 지원을 올해 35억 원에서 내년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요. 우주 수송 부문에서도 궤도 수송선의 개발에 30억 원을 새로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정부 예산안이 대폭 확대됐다라는 소식에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일고 있는데요. 관련된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AP 위성이 0.7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12,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스피어 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46%가량 오르면서 19,070원 선, 197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인텔리안테크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보합권 내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름폭을 모두 줄였고요. 45,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는 외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재정 우려감이 조금 수그러들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세워볼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조선, 방산, 원전, 배터리 얘기하다가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섹터가 있는데 사실 이거 지속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장 산업이고 미중 패권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요. 앞서서 뉴스 들으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는
성장 전략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주항공에 대해서 산업 분석을 도움드릴 텐데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미국,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랄까, 3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해냈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 이번 최근에 스타쉽이라고 하는 차세대 발사체를 아직 테스트 발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예. 이번이 10차 테스트 발사였습니다. 근데 이번 10차 테스트 발사에서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목표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했던 임무가 이제 비상 상황을 대처해서 1단 로켓에 비상 착수를 하는 임무가 첫 번째가 있었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2단 로켓에서 위성, 그러니까 모형 위성을 사출하는 테스트를 했었는데, 지난 9차 발사 때는 2단 모형 위성을 사출하는 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10차 발사에서는 1단의 비상 착륙과 2단의 위성 사출 그리고 착수까지 성공하면서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이제 스타쉽의 어떤 상용화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오래간만에 성공이고 상용화, 좀 가시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그려내게 하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지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서 나가잖아요. 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일찌감치 관심사였었고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꽤 그래도 결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때요? 중국이 미국보다 달 착륙 먼저 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중에 인류가 처음 달에 간 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1960년대 이제 진행됐던 미국의 프로젝트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달 착륙을, 달 탐사를 위해서 경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주 패권을 쥐고 나서 최근에는 2010년대 이후부터는 미국과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이제 경쟁하는 태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국의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투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론 미국과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미국의 어떤 기술력이나 투자나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성장성은 훨씬 더 미국이 뛰어난 건 맞지만 중국의 그 성장 속도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런 성장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최근에 이 부분을 좀 더 가속화시킨 게 왜 그러냐면, 미국 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자국의 재정 적자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 추세다 보니까 나사의 예산도 많이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중국이 좀 더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달 탐사를 누가 먼저 하게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많이 딜레이 됐다라고는 하나 조금 더 앞서 나가 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미래 국방 우주 기술에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중국의 기술 격차가 좀 빨라서 왠지 반도체 같은 느낌 맞습니다. 드네요. 최근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가치가 굉장히 짧은 순간 안에 70조가 훌쩍 넘었다고 하고 이런 소식들 아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해외에 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국내 우주 산업, 특히 로켓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황이 좀 어떻게, 우리는 좀 잘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중국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직접적인 비교는 힘듭니다. 기술 격차도 많이 나고, 사실상 미국은 상용화된 서비스를 민간 기업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주 로켓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호라고 하는 우주 로켓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국내에서 예산 편성이나 차세대 발사체 같은 개발 사업들이 많이 추진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좀 사업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앞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항공청의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유의미하게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연말 11월에 12월쯤에 11월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을 주최하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아마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제 국가우주위원회를 아마 주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떤 국내 우주항공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투자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독려할 수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예산 편성이 늘어나는 만큼 좀 관련 기업들이 좀 수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 내년 예산 1조를 이제 편성을 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부분 좀 발굴이 어떻게 좀 잘 될런지 좀 궁금한 상황이에요. 요즘에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AI에서 민군이 또 합동으로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AI 3대 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요즘. 예. 아무래도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뭐 AI, 3D 프린팅 같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네. 심지어 바이오까지 이제 막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결국에는 유의미한 성장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국가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민간 단계에서 서비스에 대한 상용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용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처는 결국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계속해서 이 역할을 맡아줘야 되냐라고 하면 마중물 역할은 저는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레퍼런스를 쌓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사업을 주최를 해서 국내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레퍼런스를 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글로벌에 있는 뭐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그런 중동이나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고 나서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산 쪽이랑은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에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국내 방산 기업들이 국내 내수용으로 사실 만들었던 개발했던 무기들이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주항공 쪽도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가 차원에서의 그런 예산 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이번에 1조 원 넘게 예산 편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뭐 미국과 중국과는 뭐 비교할 것도 없고 예. 주변국인 뭐 일본이나 다른 여타 유럽 같은 그런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예산 편성이 많이 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국내에서 그런 관심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 편성이나 좀 재정적인 지원들을 많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예. 아무래도 전략을 좀 네, 예. 우주항공 영역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주가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그 정량적으로 계속 다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무래도 모멘텀에 따른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뭐 국가우주위원회를 앞두고 예를 들면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좀 조정받거나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링크 서비스가 도입된 스타링크나 원넷 같은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도입된다라든지 아니면 연말에 있는 누리호 발사라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재정 정책을 발표하는 것들이 기대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을 잘 살펴보시고 미리 그 스케줄이나 타임라인을 보시고 그 전에 어느 정도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해외 주식, 국내 주식 다 포함해서 네. 탑픽은 어떻게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세트레가이와 인텔리안테크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해외에서는 로켓랩을 선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예. 로켓랩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사업적으로 봤을 때 물론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를 생각하시긴 하시는데 스페이스X는 일단 비상장 기업이기도 하고 스페이스X가 중대형 로켓에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소형 로켓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위치에 있는 게 지금 로켓랩입니다. 그래서 중대형 로켓 발사 수요와 그리고 소형 로켓 발사 수요가 좀 나눠져 있는데
그 소형 로켓 안에 있는 수요를 좀 많이 잠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이 로켓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성 발사 수요에 대한 니즈를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트랙아이가 이제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관측 위성 수요에 대한 부분을 글로벌에서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위성통신 쪽에서의 단말기를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이제 정의훈 연구원님 오셨는데 워낙 이제 카카오 그룹도 커버를 하시니까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남은 시간을 좀 배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카카오 그룹주가 울상이잖아요. 근데 또 악재가 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김범수 창업자의 구형과 맞물려서 오픈AI 지분 매입서 이런 부분들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될지 그룹의 분위기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카카오 예. 그룹 같은 경우는 카카오 주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2022년 이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에서 연초에 주가가 이제 좀 단기에 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요인을 꼽자면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냥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거뒀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AI와 관련된 네. 모멘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버린 AI와 관련해서 국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관련해서 국내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는 카카오 쪽이 많이 관심 받은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연초 카카오 이후에 미국을 필두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확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을 형성한 카카오 그룹주가 관련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주가가 빠지는 것은 결국에는 2분기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소버린 AI 사업이 조금 너무 가시화가 좀 덜 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좀 이게 법제화가 됐을 때 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뭐 경영인의 어떤 그런 사법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사법 리스크에서 좀 제가 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해서 벌금형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제 대주주 적격 심사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금형 이상이 되게 되면 10% 이상 지분을 못 가지기 때문에 이게 지분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제 경영권을 잃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단기에 끝나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난달에 외국인이 카카오는 샀고요. 개인이 네이버를 매수하는 흐름들, 뭐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가요? 예. 뭐 사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아무래도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이게 뭐 외국인이 샀다, 개인이 샀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떤 외국인들은 더 유의미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번 달로 넘어오면서 슬슬 그런 우려 사항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로부터 좀 비껴나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수급이 카카오 대비해서 네이버가 좀 수급이 비어 있었네라고 해서 좀 옮겨가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이제 양측에서 그런 요소들이 어느 기업에 많이 작용을 했고, 그런 수급으로 작용된 요소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나, 아니면 우려 사항이 있나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좀 투자하는데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 그룹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이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한때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근데 뭐 저가 매수 가능한 영역, 종목은 무엇일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카카오 그룹주라고 묻기에는 사업 부문별로, 기업별로 최근에 좀 편차가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기업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게임즈, 카카오뱅크, 페이, 카카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카카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가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앞서 말씀드린 연초에 올랐던 부분들이
우려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주가가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카카오에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좀 수급이 많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네이버 쪽으로도 좀 투자 자산을 좀 많이 분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예. 물론 여기서 카카오가 더 빠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기보다는 그냥 빠졌으니까 사야지라기보다는 아예 지금은 빠졌으니까 조금 더 대피할 수 있는 뭐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 쪽으로 같이 좀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좀 이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3% 상승세, 그러니까 9월 들어서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또 투자 심리가 적용이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9월은 계절적인 조정의 그런 달이라서 미국장뿐만 아니라 한국장도 좀 어렵다고 해요. 네. 근데 다양한 부분 또 섹터를 연구하시고 커버하시니까 전략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 9월장을 나면 좋을지 투자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9월달 자체가 뭐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투자할 때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좀 수익률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들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터넷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 조정받을 때 더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되게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급이 비어있는 섹터들이 오히려 좀 이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섹터들 이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주항공 쪽에서도 봤을 때 지금 하반기 때 연말쯤 4분기 때 해서 많은 그런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좀 비어있을 때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좀 더 특정 종목이 좀 몰려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분산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투자 전략으로 봤을 때는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수급 빈집이 결국 수익 맛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 포인트 꼭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카카오그룹주의 전략까지 이모저모 잘 챙겨주셨습니다. 정희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케이블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이유 무엇일까요? 이 AI 시장에서 지금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키워드, 케이블 때문입니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부터 볼까요? 챗 GPT 같은 서비스를 돌리려면요. GPU 서버가 수만 대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 서버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서버 한 렉, 그러니까 이 서버 한 덩어리라고 표현할게요. 이 5kW면 충분했지만요. 지금은 GPU가 들어오면서 한 렉이 100kW 이상을 잡아먹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최신 GPU 서버는요. 한 대만 돌려도 30kW 이상, GB20 같은 차세대 장비는요. 120kW까지 필요하죠. 이 엄청난 전력을 공급하고 이 동시에 데이터를 빠르게 옮기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전력 케이블과 광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이 없으면 엔비디아 칩도 구글 AI도 메타 서비스도 전혀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지금 미국은 이 느린 구리선 기반의 인터넷망을 해체하고요. 대규모로 광 케이블망을 깔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90% 이상은 바닷속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오가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해저 케이블을 발주하면서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까지 장악하려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유럽은요, 해상 풍력을 대규모로 늘리고 있고요. 미국은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죠. 여기서 핵심은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이에요. 이 방식은요,
교류를 직류로 바꾼 뒤에 전압을 높여 보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어서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죠. 이 케이블은 정말 단순한 전선이 아닌 것 같아요. 해저를 건너서 전기를 보내고 국가 간의 전력망을 잇는 에너지 혈관입니다. 이에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고요. 안보와 전력 교역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최근 발트해와 대만 해협에서 해저 케이블이 파손됐거든요. 그러자 이 나토와 EU가 직접 해저 인프라 보호 전략을 세우면서 국가 안보 자산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국내 탑픽으로요, LS를 꼽습니다.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이 전력망 투자 수혜까지 동시에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해외에서는 두 종목이 주목되어 바로 AI 서버 확산의 수혜주인 크레도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광섬유 케이블 분야 1위 기업인 코닝입니다. AI와 에너지 전환, 이 두 축이 동시에 케이블 수요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광 케이블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또 전력망 전환은 HVDC 케이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력과 통신을 동시에 지탱하는 케이블 산업, 케이블 전성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 약간의 막힌 혈이 뚫린 것 같은 네. 오늘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오늘 좋은 정보 전해드렸는데 내일 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